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채권법 들어가는데 386페이지부터 채권법 총론이 나와요. 채권법 총론은 포기할 겁니다. 왜 포기하냐면 채권법 총론에서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와요. 몇 문제? 한 문제.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이 교재도 만들 때도 될 수 있으면 막 줄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몇 페이지까지냐면 429페이지까지거든요. 만만치 않죠. 거기다가 내용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고 또 더럽게 어려워요. 근데 몇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요, 공부 안 하시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제 정도는 틀려주자고요. 다시 말하면 100점 맞으면 출제하신 분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채권법 정도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도 채권법 정도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마십시오. 무슨 아시겠어요? 괜히 심심해서 한번 읽어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뺏는 부분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채권법 총론을 뺀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올해도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민법 주택관리세 민법을 강의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채권법 총론 안 한 지는 한 3, 4년이 된 것 같아요. 절대로 보지 마시기 바라고, 차라리 뭐에 집중하는 것이 좋냐면 페이지 432페이지의 채권법 강론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채권법 강론보다는 채권법 총론은 한 문제, 대부분이 나머지는 뭐예요? 채권법 강론에 나와요. 채권법도요 20%니까 몇 문제 나와야 돼요? 8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한 7, 6문제는 뭐에서요? 강론에서 나오니까 요 채권법 강론만 집중하시고 채권법 총론은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 402페이지로 432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제4편 채권법 강론에서 계약 총칙으로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 1절 해가지고 계약에 의하 계약자의 원칙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뭘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민법 총칙하면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 계약이 뭐라고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쌍방간에 합의가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데 2번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원칙이고,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끝이에요.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원론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약관이 나옵니다. 이 약관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관리세 민법에서 약관을 출제할까 싶어요. 그렇지만 한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되 강의는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436페이지 하단에 뭐죠? 계약의 종류가 나와요. 1. 전형계약, 2. 비전형계약.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은 뭐예요? 전형계약이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은 비전형계약이다. 끝. 우측에 2. 쌍무계약, 편무계약.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편무계약이라고 하고요. 우측에 또 3에서 유상계약, 무상계약이죠. 무슨 말이에요? 꽁꽁은 뭐예요? 무상. 대가를 지불하면 뭐죠? 무상이에요. 유상액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값도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니까 요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무엇을 발생시켜요?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죠. 따라서 매매 계약은 뭐예요? 쌍무 계약이죠. 근데 만약에 갑이 요 A라는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꽁꼬로 주는 것이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 갑에게만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될 채무가 있으니까 증여계약은 한쪽 편에만 채무를 발생시키는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인 거죠. 그럼 이런 논리 생기죠. 아,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구나 라는 논리가 생기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이유는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현상강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에요. 따라서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왜요? 얘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니까요. 또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이다. 이것도 뭐예요? X예요. 얘는 편무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유상계약이니까요. 여기서 지문을 잘 만드는 이게 아주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를 기억하시면 막 머릿속에서 뱅뱅 내돌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죠. 잘나는 부분인데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인데 현상강고는 예외적으로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다시 한번요. 유상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편무계약인데 현상강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편무계약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끝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요 을이 승낙을 했어요. 이렇게 다른 거 없이 청약이 있고 그행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앞에 승자가 빠진 거죠.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청약이 있고 그행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먼저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승낙 외에도 별도로 물건이나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은 원칙이 뭐예요? 낙성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약법 강론, 책법 강론에서 배울 계약들, 매매, 임대차, 도급, 그 다음에 위임, 여행계약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계약이냐면 낙성계약이에요. 그렇지만 요물계약이 예외적인 건데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물계약의 종류는 좀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이다. 두 번째, 임차 보증금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이다.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는 뭐죠? 요물계약이다. 네 번째, 현상강고는 요물계약이다. 요 네 가지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은 뭐라고요?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이게 요물계약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하면서 요물계약이란 말이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자, 왜냐하면 요물계약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건이나 급부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법률행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 요건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낙선계약이 원칙이고 낙선계약이냐 아니냐 문제도 지문으로 무조건 내는데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계약,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다, 도급이다, 위임이다, 여행계약이다, 임치계약이다, 다 무슨 계약이에요? 낙선계약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임대차나 사용대차나 소비대차처럼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처럼 전혀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는 계약을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넘겨보시면 6번 본계약, 특별한 거 없죠. 미리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예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절에서 계약에 성립해가지고 계약은 무슨 계약이 원칙이냐면 낙선계약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쌍방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다시 말하면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쌍방 간의 의사의 내용이 일치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객관적 합치고요. 또 당사자가 합치가 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주관적 합치죠. 그 다음 2번 불합의한 착오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여기서는 안 할 건데 언제 한 거냐면 민법 총칙 시간에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제가 법률행위 해석을 했죠. 뭐 계집할 마음이었는데 집을 팔고 하겠다고 말했다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나요? 그때 이런 말 했죠. 착오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다. 만약에 똑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자연적 해석을 하면 불합의로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 읽어봐도 되고요.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신 2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낙선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뭐죠?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1번 청약, 양거래 1번 청약의 의미, 그 다음에 가번 청약의 확정성이 나와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낙선계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이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확정되지 않고 있다면 청약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야 청약이고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죠? 청약의 유인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나번 청약자와 상대방이 나오는데 아주 지문으로 잘 나와요. 청약자 상대방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큰 길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그럼 얘는 겉보기는 멀뚱멀뚱 서 있는 것 같지만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애달프게 커피 사라고 뭐하고 있어요?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청약의 상대방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이다.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만 청약자는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분이겠죠? 그럼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죠. 알 필요 없고. 또 여기에 안영천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되나요? 명시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누군지 모르지만 뭐이기만 하면 돼요? 특정인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고요. 청약자는 특정인이 돼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명시될 필요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4번 청약과 청약유인 예가 나오는데 얘 같은 거 기억하지 마세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된 것은 뭐예요? 청약. 그 정도가 아니면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다. 그 다음 2번 청약의 효력. 청약도 뭐예요? 의사표시죠. 따라서 일반적인 의사표시처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발생하고요. 도달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교재에는 예외적인 계약이 나와 있지만 원칙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4번 청약의 구속력 해가지고 비철회성이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는 정도고요. 우측에 보시면 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 부분이니까 넘어갈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승낙이 나와요. 의외는 설명드릴 게 없고 가번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여야 한다. 그죠? 청약을 하면 누구한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돼요? 청약자에게. 따라서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하고 누군지 알 필요는 없고요. 명시될 필요는 없다는 이 관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4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닙니다. 새로운 청약이죠. 갑이 을에게 1억에 우리 집 살래라고 했더니 을이 내가 8천만 원이면 살게라는 말은 1억에 안 사겠다는 얘기죠. 8천만 원에 팔란 얘기죠. 따라서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이번 승낙에 효력해가지고 가번 승낙기간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연착된 승낙으로서 원칙적으로 승낙이 아니고요. 새로운 청약에 불과한 거예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나번에서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해가지고 1.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해가지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적어볼까요? 자,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냐?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교재 보시면 그래서 발신주의, 문제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적혀 있죠.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되어 된다라고 써 있는데 또 갑자기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순된 것처럼 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은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 개소리인가 싶죠, 그죠? 다시 말하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뭐예요? 성립되고, 계약이 성립 시기는 뭐죠? 승낙을 발신한 때니까 일단 승낙을 발송했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긴 하지만 이 성립된 계약의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립한 계약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죠? 통솔이고 판례의 태도인 거죠. 헷갈리죠? 헷갈리면 그냥 밑에 건 몰라도 돼요. 따로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은 어떻게 해야 성립됩니까? 승낙기간 내에 도달돼야.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발신한 때입니다. 됐죠? 두 가지만 잊지 마셔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3월 20일까지 승낙해달라고 그 기한을 정했거든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라고 하겠다라고 승낙을 발신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12일 날 발신했고요. 그것이 갑에게 도달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3월 19일 날 도달됐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됐기 때문에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요. 그 시기는 3월 19일이 아니라 뭐죠? 3월 10일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죠? 그죠? 근데 문제는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3월 21일 날 도달됐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이런 뜻인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보세요. 3월 20날이 승낙기간이고 며칠이요? 3월 12일 날 발송했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요 날짜까지 들어갈 수 있죠, 충분히.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등기 속달 같은 경우에 뭐 빠른 경우는 오늘 붙이면 내일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에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성립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3월 12일이에요. 교재를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좌측 하단입니다. 좌측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연착통지죠. 자, 읽어볼게요. 승낙이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금 442페이지입니다. 청약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나 승낙의 통지가 연착된 경우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1. 먼저 연착된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연착의 경우에는 청약자는 즉시 승낙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이게 뭐예요? 연착의 통지죠. 다만 그 도달 전에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2. 청약자가 위 경우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을 본다. 따라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아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그 시기는 뭐가 되는 거죠? 승낙을 발신한 때죠. 다 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막 어떻게 해요? 뭐 어려운 말도 하나도 없는데 머릿속에서 빙빙 맴돌죠, 그죠? 뭐 이런 거지같이 복잡해. 자, 여기서 우리가 수험생분들이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아주 피곤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갑과 을도 싫은데 날짜까지 나오면 마구마구 막 짜증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간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똑같이 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계약이 성립되기는 시기는 승낙을 뭐예요? 발신한 때라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중간이 복잡하고 날짜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문제에서 승낙을 뭐 할 때요? 발신할 때를 찾으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연착의 통지이 뭐니 이것도 좀 이해하셔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죠? 요 두 가지. 승낙을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라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이 성립이 나오죠. 1번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어요. 갑이 을에게 우리 집 살래 1억 원에 라고 했고 을도 공교롭게 네 집 나한테 팔래 1억 원에 라고 똑같이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굳이 별도로 승낙할 필요가 없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요. 넘겨보시면 2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꼭 승낙을 말로 할 필요는 없다.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길거리를 지나는데 오뎅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암소량을 몇 개 먹었어요. 먹었더니 아줌마가 오뎅값 달래. 그때 제가 달라길래 제가 아줌마 저 오뎅 산다고 한 적 없거든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오뎅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오뎅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사겠다는 뜻 승낙이니까요. 그죠? 주의할 점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오뎅을 먹었는지 알았는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먹었다는 사실을 안 때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